159페이지 부채. 부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 그다음에 거기 유동부채에서는 7번 잘 봐두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유동의 뜻이 뭐죠?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장기의 뜻은요? 1년 넘는 거. 1년 이상.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이때 쓰는 거를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유동 부채는 1년 이내. 그래서 왜 이런 걸 해주냐면은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요?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될까요? 대충 제공해야 될까요?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원래 이 부채는 1년이 넘었던 거구나.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라고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채라는 게 바로 갚아야 될 것도 있지만 장기간 갚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갚아야 될 게 이제 장기가 아니고 뭐가 됐다? 단기가 됐다. 이렇게 아는 거랑 원래 단기였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사채하고 퇴직급여. 그래서 보시면 사채가 뭐냐면은요. 회사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보는 뭐 러시앤 캐시, 미즈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회사채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뭐지? 이거는 뭐 시험하고는 관련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지사랑 있죠. 여자분들 전용 대출은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 전용 대출은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대출을 더 잘 갚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전용 대출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남자가 만약에 60% 정도 갚으면 여자분들은 80% 정도 갚는데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그런 여자들 전용 대출이 생겼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갚는데요. 근데 그건 성향도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야 뭐 못 갚으면 말지. 약간 이런 성향. 근데 여자분들은 또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게 좀 더 남자보단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채는 회사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거든요. 충당 나오면 무슨 법이요? 보충법.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퇴직연금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사채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채가 뭐 빌리는 거라고요?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돈 빌리는 건데,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요.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이자율을 다른 말로 시장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액면 이자율은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 이자율은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채를 이해하시려면 뭐 암기만 하긴 할 거지만 이해하시려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요가 사는 사람이죠. 공급은 파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가격이 오르려면은 수요가 많아야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용산구에 어느 초등학교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느 한 초등학교는 1학년이 없어요. 근데 참고로 거기는 구도심지예요. 왜냐면 대부분 젊은 분들은 신도심지로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 뉴스에 나왔었어요. 용산구에 한 학교인가 두 학교가 1학년이 없대요.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솔직히 서울에 그 정도면 지방은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집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나중 되면은 집이 남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괜찮을 것이다.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나도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일부만 떨어질 겁니다. 다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집을 사실 거면 저기로 사야 돼요. 고속도로 옆이나 아니면 그렇죠. 지하철 역 옆에. 그쪽은 좀 덜 떨어질 거고 떨어지더라도 근데 교통이 안 좋아 그러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좀 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집이 안 팔릴 거니까 나중 되면. 그래서 저도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고민 중이에요. 언제 사지?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빨라야 한 2, 3년 늦으면 한 5, 6년 보고 있어요. 꼬맹이 저기 중학교 가시기 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무서운 게 항상 초자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노령화도 초고령화잖아요. 현재 초자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것도 팍팍 오르고 있지만 왠지 불안하긴 해요. 근데 딴 게 불안한 게 아니고 저게 불안한 거죠.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기에 껴있어서. 딴 게 불안한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죽어도 어차피 몇십 년, 몇백 년 먹을 돈은 있으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 중에서 덤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열심히 로또 사야죠. 저처럼.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뭘로 할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5% 주겠대. 그 다음에 은행에다 넣어도 5% 주겠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를 평가 발행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암기할 거를 이해하시라고 지금 적어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안 외워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면 5% 주는데 은행에다 투자하면 3% 준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은행에 맡기는 게 좋을까요?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왜요? 돈을 더 주니까. 그러면 이때는 할증 발행이라 그래요. 무슨 발행이요? 할증 발행. 왜냐면 이때는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왜냐면 이자를 더 주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은 회사로 올 거다, 은행으로 갈 거다? 회사로 오겠죠. 그 다음에 회사로 가면은 5%인데 은행에 가면은 8% 주겠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회사 거 안 팔려요. 안 팔리면 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우리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회사에서 주는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자 많이 주면은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자. 이자 조금 주면은 어떻게 팔자? 싸게 팔자. 왜냐면 많이 주니까 살 사람이 많고 적게 주니까 살 사람이 적을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은 저축은행이나 신협이나 뭐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간혹 가다 보면 적금 이자율이 막 5% 7%할 때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줄 서요. 근데 솔직히 얼마 안 되기는 해요. 왜냐면 대부분 그런 거는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대부분 1년짜리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거더라도 1, 2만 원도 소중하잖아요. 우리 길거리 다닌다 그래서 누가 1, 2만 원 줘요? 아니죠.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3년 전인가? 버스에서 누가 10원짜리를 놓고 내렸어요. 바닥에 1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줬었어요. 다들 이런 거예요. 밑에 보더니 10원이네. 그냥 내려요. 내가 밑에 봤더니 10원이네. 그래갖고 주워 갖고 왔죠. 아마 그 만원짜리였으면은 서로 주스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면은 비싸게 팔자. 근데 조금 주면은 살 사람 적으니까 어떻게 팔자? 싸게 팔자. 그 다음에 사채 상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암기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사채 상각을 하는데요. 상각할 때는 유효 이자율법을 써요.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합니다. 여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은 우리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증은 비싼 거죠. 맞죠? 그리고 할인은 뭐 한 거죠? 싼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비싼 거고 요거는 싼 건데 원래 비싼 거하고 싼 거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상각은 둘 다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교재 몇 페이지냐? 17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75페이지 문제 2번 봐보세요. 그래서 175페이지 문제 2번 보시면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일단 모르겠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뭐 한다고요? 증가해요. 그래서 매년 뭐 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뭐 한다? 감소한다. 근데 둘 다 뭐 한다 그랬어요? 상각 나오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내냐면은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이 뜻은 알거든요. 무슨 뜻은 아냐면 할증은 비싼 거야. 근데 왜 알아요? 택시 때문에. 택시에 할증 요금 붙는 건 대부분 성인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할인은 싼 거야 라는 건 알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할증은 비싸고 할인은 싸니까 반대일 거야. 그래서 2번이 증가한대. 그러면 왠지 할인은 감소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 예, 요거 때문에 요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삼각 나올 때에는 뭐 한다고요? 증가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참고로 다른 시험에도 잘 내요. 그리고 원래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서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162페이지 퇴직급여 제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퇴직금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퇴직금은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두실 때 요게 되게 중요해요. 퇴직 전 몇 개월이요? 3개월. 왜냐면 이게 낮으면 퇴직금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전 이거 실제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다닌 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장난을 쳤대요. 그때 이제 IMF 터지고 나서 거기 제조회사였거든요. 근데 IMF 터지고 나서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있는 공장 직원들을 일부 뭐 해야 되죠? 잘라야 되죠. 근데 자르기 전에 작업을 좀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무슨 작업을 했냐면 일이 줄어드니까 무급휴직으로 해서 반반씩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반으로 어떻게 되죠? 줄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작업 끝난 다음에 그만두게 한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이 만약에 원래는 1억 나가야 되면은 5천만 원으로 해결되죠. 예, 그거 한 사람 1계급 특진으로 진급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받았대요. 한 500인가 1000 정도. 나쁜 놈이죠? 응. 근데 설마 그 행동을 한 군데에서만 했을까요? 지금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치면은 아니면 뭐 유튜브에 치면은 아니면 핸드폰에 치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정보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그러니까 모르고 당한 거죠. 근데 과거엔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놀랬었던 게 전철 타고 오는데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셨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나 봐요. 근데 놀란 게 요즘에는 저런 것도 다 알아보는구나. 뭘 알아보고 있었냐면 알바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긴대요. 근데 하루인가 이틀 정도 겹치는 거예요. 4대 보험 어떻게 되냐고 4대 보험 공단에다 전화해 갖고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양쪽에서 다 안 떼고 한쪽에서만 떼요. 원래 그렇게 겹칠 때에는. 근데 그런 것도 알아보는 거 보면 이제 정보가 되게 어때요?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사업하시게 되면 저도 만약에 사업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참고로 저는 사업해도 1인 사업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좀 중간 관리자 역할도 해봤는데 사람이 문제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업하면 가족들끼리 하거나 그나마 가족이 좀 낫긴 하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저는 하면은 1인 사업할 수 있는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사업하시면은 더해줄 것도 없고요. 덜해줄 것도 없어요. 딱 법에 있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더해준다 그래서 알아줘요? 아니에요. 더해주면은 더 많은 걸 바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덜해주면은 욕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만 딱 맞춰서 해주는 게 서로 좋아요, 솔직히. 왜냐면 더해주면은 더 바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또 덜해주면은 욕밖에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정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님 시절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 되면 바뀔 겁니다. 예. 뭘로 바뀔 거냐면 능력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능력이 좋은 사람은 월급 많이 가고 나이 이런 거랑 상관없고 근속연수랑 상관없고 근데 현재는 어쨌든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만두기 전에 한 달에 500씩 받았어. 근데 내가 이 회사를 20년 다녔어. 그러면 1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나왔었던 게 요거였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네, 보충법 쓰고 모자르면은 다 퇴직급여 처리해요. 그 우리 대손충당금은 모자르면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대기업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부족하면은 퇴직금을 그냥 뭐 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뭐요? 중간정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줬었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은 한 번에 목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이.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원래 퇴직금은 노후에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노후가 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나온 게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퇴직금도 뭐처럼 받아라? 연금처럼 받아라. 근데 연금처럼 받으려면 10년 이상인가? 요걸 쌓아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쌓아놓으신 분들보다는 퇴직금 받아서 쓰신 분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노후가 되시면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근데 대부분 돈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셨을 거고 이제 없는 분들은 또 없는 이유가 다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남 탓하는 거예요. 없는 분들은 다 이 얘기 합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럼 본인은 국가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또 세금 냈다 그럴 거예요. 네. 세금 내긴 냈겠죠. 얼마를 내도 세금은 내니까. 근데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 먹고 돈 먹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것도 퇴직해서도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를 해야죠. 왜냐면 노후에 생활은 해야 되는데 원래 제일 좋은 연금은요 자녀연금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겁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통장에 한 달에 300씩 꽂아줘. 이러면 아주 좋은 연금이 되는 거죠. 근데 자녀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뭐 하죠? 가져가세요, 계속. 예. 그래서 제일 제가 봤을 때 좋은 자녀는 가져가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부채도 없고 자본도 없어. 이게 가장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급여형이라고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은 퇴직급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운영해요. 그래서 기존 퇴직금과 흡사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퇴직금으로 줘야 될 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족분을 누가 메꿔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메꿔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거 투자하거든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이거를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들고 있어요. 저희는 적금에 넣고 있어요. 근데 적금에 넣으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많이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걸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맞죠? 왜냐면 주식이 공격적이잖아요. 그 대신 잘못됐을 때에 마이너스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퇴직연 그 확정급여형은 마이너스가 돼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모자른 거를 누가 메꿔주니까? 회사에서. 근데 기여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운영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만 넣어줘요. 그래서 100% 입금 다 해줍니다. 100% 입금 다 해주고 이 확정급여형은 현재 70% 정도만 입금을 해줘요. 70% 입금해놓고 나머지 모자르는 건 나중에 누가 메꿔준다고요? 회사에서.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걸 내가 잘 운영하면은 나중에 퇴직금으로 더 받을 수도 있고 잘못 운영되면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쪽이에요. 왜 밑에 걸 쓰냐면
그 모자른 것만큼 채워줄 돈이 없잖아요. 중소기업 자체는. 왜냐하면 자금력이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은 확정기여형 쓰고 대부분 대기업은 확정급여형 써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는 데는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시면 요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확정 무슨 형이요? 기여형. 그리고 2023년도인가? 2022년도 되면은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다 가입해야 돼요. 저거랑 똑같아요. 4대 보험이랑. 4대 보험도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5인보다 많은 데를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가시면은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근로자가 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업체들까지는 모든 법을 다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5인 전후로 적용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데를 가셔야 퇴직금 문제라던가 4대 보험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적은 데 가면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4대 보험 관련돼서나 퇴직금 관련돼서나 보호를 못 받아요. 법 자체에서. 왜냐면 그런 데까지 다 적용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 법정으로 가면 지는 거 본인도 알아갖고 법까지는 안 갔는데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거기에서 근로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퇴직금 100만 원만 지급한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금 정상적으로 못 받아요. 왜냐면 본인이 뭐 했어요? 사인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가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질 것 같아도 법으로 일단 걸고 넘어져요. 왜냐면 그러면 상대방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사이에 뭐를 하죠? 합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어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기기도 힘들고 이기더라도 그 긴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수능 문제 있죠. 이거 잘못된 거 판결 나는데 1년 걸려요. 네. 한 문제가 만약에 잘못됐어.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판결 나는데 1년 정도 걸린대요. 다툼해 갖고. 그래서 대부분 그거 판결 날 거 기다리느니 다음 시험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보험도 똑같아요. 보험금 적을 때는 그냥 주거든요. 군말 없이. 근데 보험금이 커져.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소송 걸어요. 이기든 지든. 그래갖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가서 가운데 금액으로 뭐 하자 그래요? 합의하자고. 그거 합의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버텨서 이길 확률도 높지도 않거니와 그때까지 못 버텨요. 대부분 다. 지쳐버려갖고. 왜냐면 툭하면 가야 되죠.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럼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법원에서 재판 있으면 재판 참석해야 되죠. 소명하라 그러면 소명해야 되죠. 변호사 쓰려면 돈 들어가죠. 거기다 만약에 졌어. 그러면 그 변호사비도 내가 물어야 되잖아요.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그 보험회사에서 소송 거는 것도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법이 이제 변경되면서 조금씩. 근데 그런 거 갖고 되게 악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시간에 저기 나일론 환자나 잡아갖고 보험료나 덜 나가게 하시지. 맞죠? 나일론 환자도 꽤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험 문제 확정급여형 나오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퇴직연금 뭐요?
운용자산.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고 나오면 무슨 급여 기억나셔야 돼요? 퇴직급여. 솔직히 얘네들은 공부할 때는 쓸모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 가셔서 인터넷에다가 퇴직연금 치면은 블로그 몇만 개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가면 대부분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만 넣어주면 돼요. 우리는 회사 입장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잘 되든 안 되든 직원 탓인데 왜 중소기업은 이게 좋냐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회사가 중소기업들은 부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부도나면 원래 퇴직금도 못 받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요 돈은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이름으로 들어간 거라 회사에서 못 뺐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퇴직금 일부라도 내가 뭐 할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퇴직금 관련돼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사에서 계산을 해서 원천징수하고 줬거든요. 근데 그 업무를 이제 금융회사에서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은 퇴직금 관련돼서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돈 주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IRP 계좌라고 있어요. 요게 퇴직연금 개인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을 하잖아요. 그래 퇴직한다라고 하면 격리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행 가셔서 통장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러면 은행 가갖고 저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관련돼서 통장 만들어 갖고 오래요. 그러면 요거 만들어줘요. 요걸 만들어 오면은 그 통장에다가 퇴직금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개인 통장이면 아무데나 넣어줬었는데 그 연금 관련된 통장은 여기 계좌밖에 못 넣어요. 그리고 원래 이거 해약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해약도 원래 특별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혼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많이 아픈다거나 이런 식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는 해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어요. 법이 약해서. 네. 그래갖고 이거 받은 다음에 은행 가갖고 저 돈 주세요. 그러면 바로 해약해줘요. 근데 해약할 때에 퇴직금 관련된 세금 띄고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금액보다는 내가 받는 게 적어지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좀 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파트로 취업하셨을 때 직원이 퇴직한다 그러면은 계좌 만들어 오라고 하면은 만들어 갖고 오면 돼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옆에서 여자분이 이거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거기 직원이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해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바로 해약된다고. 근데 원래는 바로 해약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언제 쓰라고요? 노후에. 지금 쓰지 말고. 근데 해약되면 지금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해약하는 이유가 지금 쓰려고 해약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쌓아놓는 게 좋죠. 그래서 앞으로는 3년금 시대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연금 꼭 가입하십시오. 국민연금 몇 회 이상 부어야 현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몇 년? 10년. 120회 이상 불입이 되셔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120회가 안 되면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65세예요. 저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한번 말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인가? 이럴 때에만 꼭 OECD 평균 나와요. OECD 평균 67세래요. 그래서 잘하면 2년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받으려면은 현재는 120회 이상인데 국가에서 조금 복지를 늘리려고 5년인가로 줄이려고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100% 고갈되거든요. 근데 왜 고갈이 되냐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국민연금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 70세인가 65세에 다 죽는다라는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거를 계속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꾼 거예요. 왜 못 바꿨냐면 안 찍어줄까봐. 연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투표해요, 안 해요? 하죠. 이거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너 안 찍어줄 거야.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총칼이 아니잖아요. 펜도 아니에요.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찍어야 자기네들이 당선되니까. 그래서 개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빠르면 2040년, 늦으면 뭐 2060년, 7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고갈은 돼요. 근데 고갈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이 내서 메꾸면 돼요.
국민연금 최근에 또 주식 못한다고 또 나왔어요. 네, 왜냐면 주식은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 아무리 잘해도 고갈돼요. 왜냐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원래 처음에 만든 거보다 2, 30년을 더 줘야 돼요. 그럼 100% 고갈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계셨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고갈되면 세금에서 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없어요. 세금에서 못 메꿔줘요. 왜냐면 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이거 한번 이슈화 돼갖고 2000년대 중반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한번 이슈화 돼서 통과가 될 뻔 했는데 그때 막 바람이 막 분 거예요. 왜 국가에서 이거 강제로 가입시키면서 세금으로 안 메꾸냐 그래갖고 막 이슈화 됐었는데 그때 딴 게 뭔가가 뻥 터졌어요. 뻥 터지면서 얘는 조용히 없어졌죠. 그때 국회의원들이 짝짝꿍 해갖고 통과시켰어요. 세금으로 안 메꾸기로. 네. 그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메꾸도록 되어 있냐면은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더 많이 걷자.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은 9%예요. 그래서 내가 4.5%, 회사가 4.5% 내는데 이 비율이 나중 되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0% 됐다가 12% 됐다, 14%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왜냐면 올려서 메꿔 갖고 뭐 해야 돼요? 연금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나오면 돼요. 많이 나오면 다 해결돼요. 부동산 해결되잖아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많이 짓고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연금도 해결돼요. 애들이 많으면은 지금 내가 부양해야 될 어르신들의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야 세금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면은 노동 생산성도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도 틀린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을 많이 모시고 오면 돼요. 그럼 해결돼요. 맞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귀화해갖고 자녀 낳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는데 100% 해결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은 120회 이상 현재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요거 두 개는 강제예요. 근데 들고 싶다고 들고 싶지 않다고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강제로 하냐면은 국가에서 모든 걸 복지로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요거를 일명 사적연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연금 가입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현재 세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얘 120회 넘었고 와이프한테 한번 이랬다 또 혼났죠. 저도 가끔씩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와이프한테 가갖고 저기요 국민연금 120회 넘었는데 좀 쉬어도 될까요? 그랬다가 욕 돼지게 얻어먹고. 퇴직연금 현재 붙고 있고 개인연금은 저희 어머니가 저 장가가기 전에 선물로 주셨어요. 다 넣어 나갔고 저 나이가 55세 되면 죽을 때까지 1년에 3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와요. 저 죽을 때까지. 저는 많이 살 생각 없거든요. 전 100살까지만 살 거예요. 그리고 한 330만 원 곱하기 100, 45년 받거든요. 그러면은 한 1억 5천 정도 받아요. 연금으로만. 근데 내가 낸 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는 한 2천만 원 정도? 근데 제가 낸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내주신 거예요. 다. 저희 어머니 주특기가 목돈 생기면 보험료 마무리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나이만 되면은 받으면 되는 거고, 55세부터. 그다음에 요거는 현재 받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 퇴직연금 붙고 있고.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배우자 포함해서 얼마는 나와야 돼요? 못 나와도? 200 이상. 근데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치면 250에서 300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녀연금밖에. 자녀가 잘 돼서 내 통장에다가 한 100만 원씩 꽂아줘. 200만 원씩 넣어줘. 그러면 연금하고 하면은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나이 들어서 자녀한테 미리 돈 주지 말라고. 증여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손주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안 와요. 전화만 와요. 아버님 용돈 보내놨어요.
저희 요번에 유럽 가요. 저희 요번에 어디 가요? 해외여행 가요. 이런 식으로 안 온대요.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 있으면 와요. 왜요?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거 들은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 들은 적도 있었냐면은 어느 이제 여자분이 쓰신 글인데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자기네 집은 차 끌고 가면 30분? 시댁은 1시간 걸린대요. 자기네 집은 한 달에 한 번 가면 시댁은 일주일에 한 번 간대요. 왜 그러냐면 시댁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미리미리 얼굴 도장 찍어야 되죠. 왜냐면 어르신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 보이는 놈한테 100원이라도 뭐 할 거예요? 더 줄 거야. 그래갖고 그런 글을 장편의 글을 한 분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 말이. 그래서 절대 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앞으로는 요렇게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거 두 개는 강제니까 요거를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딱 하나예요. 보험에 드는 경우 있고 은행에 드는 경우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보험에 들었는데 주의사항 딱 하나는 뭐냐면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무조건 은행에다 드세요. 왜냐하면 보험 쪽은 무조건 적금이든 뭐든 상관없이 보험회사 거는 들다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정도 금액은 뭐 이 기간 동안 유지를 100% 할 수 있어. 그러면 은행으로 하시고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하다 왠지 해약할 것 같아. 그러면은 보험회사 거 드시면 안 돼요. 보험회사는 무조건 손해봅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분께